600여 년의 조선 역사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시대는 과연 언제였을까? 역사란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고 평가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역동적이었던 조선 말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외세와의 교류를 통해 국력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우리만의 전통을 고수하며 홀로 살아갈 것인가의 기로에서 당시 조선 최대 권력자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친다. 근대화가 뒤로 미뤄진 건 아쉽지만 자신만의 개혁 정치로 조선의 마지막 불씨를 다시 되살리려 했었던 흥선대원군. 그의 깊은 사색과 고뇌가 연그러져 남아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운현궁이다. 흥선대원군의 저택이자 고종이 12살까지 생활한 잠저이기도 한 운현궁은 현재 사적 제257호로 지정되어 있다. 종로구 운리동에 위치해 있다. 운현궁에도 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고종이 즉위하기 전까지는 흥선대원군이 좋아하던 저택의 하나로 기능했고 궁으로 승격된 것은 고종이 즉위하고 난 다음이다. 다른 궁과는 달리 140여 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품고 있는 것이다. 운현이라는 이름은 당시 서운관이 있는 그 앞의 고개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서운관은 세조 때 관상감으로 개칭되었으나 옛날의 이름을 함께 쓰고 있어서 그대로 차용했다. 운현궁은 당시 흥선대원군의 권세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흥선대원군 자신의 정치적 거점이기도 했다. 아들인 고종과 명성왕후의 가례 또한 이곳에서 치렀고 온갖 정치적 쟁점들 역시 이곳에서 흥선대원군이 직접 처리하고는 했다. 고종이 즉위하고 난 뒤에는 대대적인 증축을 거쳐 규모 역시 다른 4대 궁궐에 비견될 정도로 커졌다. 기록에 따르면 담장 길이가 수리나 되고 4개의 대문이 웅장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풍겼다고 한다. 운현궁의 크기가 커지면서 대원군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반계 가족까지 생활했고 그러고도 공간이 남아 식객을 받기도 했다. 녹두 장군으로 불린 전봉준, 판소리의 아버지 신재효의 제자들, 거기에 저작거리의 남사당 패까지 운현궁은 당시 한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문화유적들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고 웅장하다고 칭찬이 자자했던 사대문 역시 하나만 남게 되었다. 증축하고 50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역사란 참 비극적이고 아이러니한 것 같다. 운현궁은 흥선대원군과 그 성망성쇠를 같이 하고 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여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는 증축과 개축을 거쳐 큰 규모를 자랑하다가 흥선대원군이 몰락하고 하야하자 그와 함께 규모가 축소되고 사람의 발길이 점점 뜸해지게 되었다. 운현궁은 흥선대원군의 자손들에게 전해지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관리하였고 해방 후에는 다시 그 자손들에게 전해졌다. 그러다가 1993년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 자손들이 서울시에 팔았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 운현궁은 전형적인 한국 특유의 멋이 살아있는 곳이다. 유려한 곡선이 시선을 사로잡고 곳곳의 여백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 세도가의 살림집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곳이 바로 운현궁인 것이다. 운현궁의 정문은 여느 한옥집들과 마찬가지로 높고 웅장하다기보다는 단출하고 여유롭다. 과거에는 경근문, 공근문, 후문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대문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정문 하나만 남아있다. 정문을 지나면 널찍한 마당과 함께 운현궁을 모두 품어 안을 듯 가지를 활짝 펼친 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있다. 수백 년은 된 듯한 이 나무 아래에서 흥선대원군이 사색에 잠기고 어린 고종이 뛰어놀았을 것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나무의 꿋꿋함이 조금 부러워졌다. 입구 오른쪽에는 수직사라 불리는 길다란 건물이 있다.
운현궁의 경비와 관리를 담당했던 이들이 거처했던 곳으로 내부에는 화로, 가구, 호롱불 등의 생활용품이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고 있다. 흥선대원군 집권 초기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그의 권세가 높아지고 운현궁의 정치적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많은 관리들이 파견되어 왔다. 그 많은 관리들이 묵었던 곳이 수직사이다. 수직사 맞은편 거대한 나무 옆에 작게 나 있는 소슬대문이 있다. 낮고 좁은 소슬대문 옆에는 문간방이 있는데 운현궁에 파견된 정부 관리가 대기하던 장소라고 한다. 소슬대문을 지나면 운현궁의 사랑채이자 흥선대원군이 머물던 노원당이 등장한다. 정면 6칸, 측면 3칸의 몸체와 누마루인 영화루가 붙어있어 T자형을 하고 있는 건 건물이다. 노화는 논어에 나오는 말로 노인들을 편안하게 하여 준다라는 뜻이다. 아들이 임금이 된 덕택에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살게 되어 스스로 흡족하다는 뜻에서 흥선대원군이 직접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현판에 걸린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필체는 흥선대원군의 스승인 추사 김정희의 글씨이다. 직접 쓴 것은 아니고 집자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노안당 우측 남쪽으로 돌출된 부분은 영화루로 2칸짜리 누마루이다. 주로 손님을 접대할 때 사용되었던 곳으로 흥선대원군이 대외적인 손님을 만나서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하던 곳이다. 노안당 처마에는 보첨이라는 얇은 막이 있다. 이는 당시의 유행과 같은 건축 기법으로 차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처마 끝에 더디어 나무 판자와 구리판으로 된 구조물을 붙인 것이다. 이 보첨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도 제거할 수도 있는데 운현궁의 주요 건물 대부분에 달려있다. 지붕 곳곳에는 기이한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박쥐를 형상화해 그린 것이다. 박쥐는 한자의 박쥐 복 발음이 복과 같기 때문에 예부터 신성한 동물로 취급되어 왔다. 천서, 선서 등으로 불리며 복을 상징하였기에 운현궁에서도 쉽게 박쥐 문양을 찾아볼 수 있다. 노안당은 당시 조선 최대 권력자이자 세력가였던 흥선대원군의 집이라기에는 소박하고 단출하다. 비록 화려하고 큼직큼직한 멋은 없지만 집에서만큼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아닌 인간 이항으로 있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해 어쩐지 정감이 가는 건물이었다. 노안당에서 다른 구역으로 가는 문은 2개가 있다. 안채인 1호당과 노락당으로 통하는 소슬대문과 노락당으로 향하는 정문이 그것이다. 정문 쪽으로 나가면 좌측편에는 노락당 건물과 부엌이 있고 우측에는 행랑채들이 자리 잡고 있다. 운현궁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건물인 노락당은 정면 10칸, 측면 3칸의 몸체와 직각으로 연결된 2칸의 부엌,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사적 제257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 운현궁의 안채로 기능했었지만 명성황후가 노락당에서 왕비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안채는 노락당 뒤편에 따로 지어졌다고 한다. 안채가 생긴 뒤부터 노락당은 연회의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노락당에서는 16세의 명성황후와 15세의 고종이 가래를 올리기도 했었는데 당시 모든 절차와 준비를 노락당에서 했을 정도로 노락당은 운현궁뿐만 아니라 왕실 전체에서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쓰여지고는 했다. 노락당 낙성식이 열리던 날에는 고종의 명을 받은 대제학 김병학이 노락당 기문을 짓기도 했는데 그 글에 노락당과 하늘 사이가 한자 5치밖에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규모와 위세가 컸던 건물이다. 현판에 힘차면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듯한 글씨는 흥선대원군이 신임하던 무신 신헌의 글씨체이다. 파란색 글씨가 보는 이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것 같다. 애초에 임금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인지 규모 역시 여타 다른 궁궐에 뒤지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궁궐의 내전 형식에서 취해 적용시켰다. 운현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기둥머리의 입공 장식, 새의 날개 형태를 본뜬 장식인데 보통 궁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식과 모양이라고 한다.
노락당 남쪽 편에서는 노락당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를 뒷받침했던 남행각이 자리하고 있다. 노락당 낙성식,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 등 왕실의 큰 행사를 모두 감당해내었던 노락당의 숨은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문을 나와 노락당 본체의 뒤편으로 걸음을 옮기면 작고 소박한 아치형 소슬대문이 나온다. 고개를 숙여야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소슬대문의 낮은 천장이 겸손하게 말을 걸어오는 듯하다. 작은 소슬대문을 지나면 아름다운 경치와 고즈넉한 멋이 봄바람처럼 풍겨오는 노락당 북행각이 등장한다. 우뚝 솟은 굴뚝의 옆으로는 1호당까지 이어진다는 복도각이 있고 복도각에는 우아하고 정갈한 정자 모양의 창호가 나 있다. 북행각 쪽에서는 많은 손님들이 묵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북행각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름답고 빼어난 경치이다. 처마와 담장, 굴뚝, 그리고 건너편의 나무가 조화된 모습을 보고 있으면 허허로운 웃음을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락당은 운현궁의 영광과 찬란한 세월, 그 중심에 있던 건물이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 그리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흥선대원군 이하응. 하늘에 닿을 것 같던 흥선대원군의 권세는 그러나 채 20년을 가지 못하고 사그라들고 만다. 태양처럼 빛났던 시절, 그리고 권세에서 물러난 뒤에 잔잔한 세월, 모두를 품고 있는 곳이 노락당 아닐까. 운현궁에서 제일 안쪽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공간, 바로 1호당이다. 운현궁에서 가장 늦게 지어진 건물이지만 구한말의 한옥 특색을 고스란히 간직한 건물이기도 하다. 정면 7칸, 측면 7칸의 제법 커다란 규모를 자랑하는 건물이다. 밖에서 보면 개방된 건물처럼 보이나 따로 밖으로의 출입문이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공간이다. 기본적으로는 노락당을 통하지 않으면 1호당으로 갈 수 없는 구조이다. 복도를 통해 노락당으로 나가거나 1호당 마당 쪽의 복도 밑에 있는 작은 문을 통해 노락당 후원으로 연결된다. 1호당은 두 노인을 위한 건물이라는 뜻으로 두 노인은 흥선대원군과 부대부인 여흥민씨를 뜻하는 말이다. 현판의 글씨는 노안당과 마찬가지로 김정희의 글씨를 집자하여 만든 것이다. 흥선대원군의 부인이 머물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남자들의 출입은 금했다고 한다. 후원으로 향하는 문 역시 작고 화려하게 세워져 여성들을 위한 공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호당 앞마당에는 단정하고 운치 있게 조성된 돌 수조가 있다. 운하연지라는 이름의 수조로 먹을 갈기 위한 물을 담아놓기 위해 사용되었던 수조이다. 운하연지는 구름 아래 벼루물을 담아둔 연못이라는 뜻이다. 김정희의 제자이기도 했던 흥선대원군은 이곳에 물을 받아서 먹을 간 후 붓글씨를 쓰고 난을 치기도 했다. 정사에 지친 몸을 쉬게 해주는 그만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담장 아래에는 경백비가 세워져 있다. 이 비가 있는 곳에는 원래 잣나무가 있었다. 고종은 어린 시절 그 잣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기도 하고 잣나무를 타고 오르며 놀기도 했었는데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 왕위에 오른 후 나무에게 정이품의 품계를 하사했다. 비석은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다. 1호당은 지극히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건물 곳곳에서 여유로움이 묻어나온다. 외부와 단절된 채 무엇보다 소중했던 가족들과 함께했던 삶.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고종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1호당 밖으로 나오면 유물전시관과 기획전시관이 너른 마당에 자리하고 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당시의 시대상과 운현궁의 여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운현궁은 어떻게 보면 조선왕실의 마지막 거처였다고 볼 수 있다. 사그라드는 조선의 불꽃과 그 불꽃의 운명을 맡긴 조선왕실,
흥선대원군은 그 불꽃을 다시 일으키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한나라의 지도자로 장차 왕이 될 이의 아버지로 많은 책임과 부담을 껴안은 흥선대원군이 유일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사색에 잠길 수 있었던 곳. 그의 열망과 좌절이 고스란히 운현궁에 남아있는 듯하다.